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한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첫눈도 내렸는데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 아시아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순방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인데요. 국가 간 교류가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양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1월 아시아팟 시작합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종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는지요? 네, 감기 안 걸리셨나요? 예, 아직까지 괜찮고요.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목감기가 걸려서 오늘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시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갔죠, 보셨어요? 이제. 네, 그렇죠, 다녀왔습니다. 갔죠. 이제 갔죠. 예, 뭐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알려진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트럼프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또 일본과 에이펙, 그렇죠, 에이펙, 베트남에서 에이펙,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그 양자 정상회담의 시리즈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전체적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상대적으로 뭐 큰 이슈가 없었고 트럼프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우리에게 무시하는 처사 그런 행동을 돌발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안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런 한반도 핵 문제 위기 그리고 한미 FTA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 해결책을 찾다기보다는 좀 달래는 형국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죠.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좀 아쉬웠던 점은 트럼프 방안에 트럼프 일정에 너무 우리가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정작 우리가 어떤 외교를 펼쳤는가에 대한 우리 외교의 행보 또는 우리에게의 그 변화하는 그런 점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는 좀 아직 소개를 하지 않았긴 했지만 최경희 박사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예, 모실 손님이 사실 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비롯해서 아세안,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트럼프 아시아 순방으로 미국 측에서는 사실 뭐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뭐 몰락이다, 뭐 추락의 신호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무역이나 이런 돈벌이에만 관심 있고 사실 인권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막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뭐 동남아시아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이따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필리핀 군대가 동남아에 근거 기지를 만들려고 한 ISIS라고 하나요? 를 격퇴했다는 뉴스인데요. 필리핀 어느 지역의 이야기죠? 예, 그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서 마라위 지역인데요. 예, 그 이번에 관련됐던 조직은 이제 마오테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말씀했던 IS 그룹의 연장선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된 것은 아닌가요? 뉴스에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이슬람 단체에 대해서는 IS와의 연계성을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IS의 하부 조직이라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던 조직들이 국제적 연대 차원 또는 힘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의 협력을 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뭐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큰 차원에서의 대명분을 확보하고 국제적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는 그런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고요. 이 반군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서 이제 반군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약 1천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고 실제로 그 ISS 소속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필리핀 정부 당국은 사실상 이제 반군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계엄령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기타 이슬람 반군, 이슬람 무장 세력 또는 뭐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완전히 소탕을 위해서 추가적인 병력을 증강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과정에서 온건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군 또는 무장 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섞여 있는 순수한 시민들도 많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IS라고 하는 거대한 공공의 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화된 정당화된 공격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이제 미국, 러시아, 뭐 일본 그런 국가들이 중국도 포함해서요 각종 무기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역 내 각종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범죄와의 전쟁으로서 정당화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그 필리핀 그러니까 ISIS를 공중 사격하기 위해서 사실 무인기도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나왔었는데 그렇게 많은 그 국가들이 사실상 이 무슬림 지역인 민다나오의 이 분쟁에 사실 무기나 이런 후방 지원을 하고 있었군요. 사실 민간인 피해도 사실 클 것 같아요. 거기 민다나오가 사실 오래된 분쟁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 민다나오가 필리핀 남부 지역이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분쟁이 오래됐는지 혹시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이제 마오테 조직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마오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분리 독립을 위해 자생했던 그런 그룹과 또는 범죄 그룹이 이슬람화하는 그런 레피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신 필리핀 남부의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민시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필리핀 남부가 사실은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이슬람의 전통과 종교적 양식을 따르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정책적 이주를 통해서 필리핀 남부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즉 다시 말해서 소수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필리핀 전역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카톨릭 국가가 되면서 종교적으로 종족적으로 이제 소수화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정치 이슈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 정부의 불인정, 거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몇몇 가지의 사례 또는 사건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다시 응징 또 거기에 대한 재무장 저항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심화됐던 것이 마르코스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마르코스 정권 이후에 일련의 이제 필리핀의 민주화 과정에서 보면은 필리핀 남부와의 대화들이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합의가 그 다음 정권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평화가 결렬되고 또 다시 저항하게 되고 또 다시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당장의 문제로 우리가 IS라고 하는 무장 단체의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 없는 그 범죄 집단과의 동일시하는 그런 문제는 필리핀 남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역사적 또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이 사실 그 두테르테 마약 범죄와의 그 전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사실 많은 피해자들도 사실 나오고 있고 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ISIS를 격퇴했다고는 하지만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소식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단속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 뉴스인데요. 또 마약 단속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 두테르테 스타일의 마약 단속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단속이 이렇게 있다는 것 뉴스는 저는 사실 최근에 처음 봤는데 어떻게 뭐 단속을 하고 있길래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지금 이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알게 됐는데요. 사실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라
올 초부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혀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필리핀 사례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봤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사실은 저항 또는 적법한 저항 과정에서 사살되거나 즉 적법한 이제 사법적 절차와 판결 없이 초법적 살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간 공식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30명 이상 정도가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고 민주화랑 인권 부분에서 선도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이러한 뭐 사회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라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도 사실상 우려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코이 대통령 굉장히 서민적 배경을 가지고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실제로 정치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그런 평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적 공간이 확대되고 개혁이 추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의 취약성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민주적 공간이 축소되고 권위적인 행태를 그런 모습들이 재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관련해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듣기로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의 기대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최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스럽고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사실 최근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동북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기도 했지만 좀 민주주의 후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달 아시아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아세안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슈 손님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최경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 오는 날, 첫눈 오는 날 여기까지 오시게 하니 좀 네. 반갑고 또 네.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오늘 제가 지각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시게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기다리면서 첫눈오니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감이 교차하면서 또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한 해가 거의 내년이면 마지막 올해 달 마지막 남았어요, 네, 이번에. 마지막 네. 달인데요. 네, 교수님 사실 개인 소개 물론 제가 어느 소속이신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아세안 순방과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할 텐데요.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게스트로 초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인도네시아 지역 연구자였는데 인도네시아를 쭉 연구하다가 아세안을 전담하는 아세안 대표부 그가 이제 2012년에 자카르타에 만들어지면서 그 대표부의 선임연구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1년 동안 자카르타에서 아세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 전에 아세안을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세안에 대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그 이후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연구를 포함하여 아세안 전체를 그 이후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세안을 알리는 일들에 대해서 글도 쓰고 수책자도 쓰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아세안과 함께 병행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 한국 국제정치학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국제정치학회 70주년의 이제 학술 행사인데 대부분이 이제 한국의 외교의 문제는
항상 4대강 중심의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카르타에 있는 동안에 한국의 외교는 사실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남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외교적인 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그 해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이제 좀 넓어져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 훨씬 됐죠. 2016년 6월에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회에서 이제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라고 하는 이슈로 4강 외교에서 5강 외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죠. 사실 그때는 사실은 이런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4강에서 5강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의제를 제가 처음 제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참 의아하다,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4강에서 5강 외교로의 전환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박사면 교수님이 그때 이제 자카르타의 대표부가 오픈되어졌을 때 기념 세미나를 했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의 지평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를 2013년이죠. 처음을 제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향후 연구를 하면서 그걸 공식적인 이제 논문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전혀 이것이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도 못했는데 올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아세안 순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벌어지면서 사실 그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이번 여행 때 국제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순방에 관련된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소개 부탁드렸는데 저희가 왜 초대했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네, 너무 이미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이번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순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1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하시듯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주제가 아세안입니다. 사실 보통 분들은 아세안하고 동남아시아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사실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아세안이 도대체 뭔지 기본 소개부터 사실 좀 하고 넘어가야 여기 이제 네, 들으시는 분 중에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야 뭐 아시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설명할 때 아세안 국가들 이렇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는 말을 대체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좀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는 이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지역적 개념으로 동남아시아라는 것이 있고요. 동남아시아에는 11개 국가가 있거든요. 알다시피 미얀마,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등 11개 국가가 있고 동티모를 포함해서 그 국가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동티모를 제외하고 10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지역협력체라고 하는 조직 이름이 아세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동남아시아라고 이꼴은 아니네요. 아닌 거죠. 예. 빠지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동남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 동남아인들에 대한 비하 또는 격하 인식이 있어갖고 동남아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아세안 그러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이런 뉘앙스 때문에 이 뉘앙스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 지역 개념이 있고 아세안이라는 조직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치해서 막 쓰는 혼돈된 상황도 있긴 하죠. 예.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말씀 잘 해주셨듯이 아세안이 점점 확대 발전돼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전에 없던 동남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동남아의 개념이 사실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디까지가 동남아인가라는 부분이 이 아세안의 확장 과정에서 굉장히 일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이 곧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등식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쓰이게 된 이유는 아세안의 성장 확대라고 하는 것이 동남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현지 국가들도 보면은 정확히 따졌을 때 문맥상으로는 동남아시아라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세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용돼서 쓰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세안의 활동력이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도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아세안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동북아나 동남아
포함하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아세안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이꼬르 동남아, 동남아 이꼬르 아세안 되어지면서 아세안이 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용어로 등장한 것을 이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중요한 그 지역 기구에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언제쯤 설립을 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그 1967년에 동남아 국가 연합 이것을 줄여서 아세안이라고 하는데 아세안이 공식 출범을 했거든요. 1967년. 그때는 지금 현재 10개국 회원국이 전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 5개국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67년이라고 하면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냉전의 질서가 있는 때였어요. 그 전에 그래서 중국 주도 또 미국 주도의 냉전의 질서들이 그 지역 내에서도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이제 그러니까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경험을 했다는 거죠.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네덜란드, 영국 그 식민지를 경험을 하고 또 일본에 의해서도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1945년에 신생 독립국가로 이렇게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처럼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냉전의 질서라는 것. 근데 그 상황에서 동남아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이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고 외부의 강력한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들, 조직들,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 아세안이 출범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선택이 그때 당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1967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왔었을 때 그 최초의 그 아세안을 만들었던 그 문제의식이 지금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문제는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들이 평화와 그다음에 번영과 안정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내 국가들이 협력하는 경험들을 이렇게 축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1984년에 브루나이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탈냉전 무드가 되는 거죠. 이 탈냉전 무드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합니다. 즉 이 5개 국가들은 조금 더 체질적으로 좀 비슷한 국가들이었는데 이 탈냉전 되어지면서 우리가 좀 보기에는 체질적으로 좀 다른 사회주의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탈냉전이 되면서 회원국이 됐다는 거죠. 1995년에 베트남이 가입됐고 그다음에 97년에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됐고 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을 하면서 일단 명실상부하게 동남아의 10개 국가들이 아세안의 회원국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이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게 협력을 하는데 전혀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영내 체제가 다르고 이질적인 헌법 체제를 갖고 있어도 회원국끼들이 협력할 수 있다는 그 계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면서 IMF 외환위기가 이 10개국들 더 협력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가 있으면서 이 경제협력들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이제 구상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2003년에 소위 말하는 아세안 협력선언을 만들면서 2020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음이 급한 거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2022년이 아니라 2020년이 아니라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하자라고 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조직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67년에 아세안은 2015년이 되면서 아세안 공동체 로서 질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2015년부터 공동체 1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 10년의 비전을 갖고 지금 활발하게 지역 협력을 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역사나 이런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 네, 조직이네요. 사실 EU나 이런 그 지역 기구는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세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요.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는 거죠? 예, 물론 네. 매년 열리는데 이제
그 아세안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아세안 공동체로 이제 성격을 전환하는 이 과정 중에서 많은 이제 회의 구조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공동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 성격을 보기 위해서는 아세안 헌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세안 헌장이 2008년도에 이제 공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부터 이후로 아세안 정상회의는 1년에 2번씩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매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967년부터 이제 아세안 헌장 있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이었다면 아세안 헌장이 만들어지고 기구 이제 조직이 굉장히 제도화되고 법적인 인격적인 틀을 가지면서 거기에 아세안 헌장에 맞게끔 조직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세안 정상회의는 1년에 2번씩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랐네요. 그 부분도. 근데 이번에 트럼프도 그 아세안 정상회의 갔다고 들었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갔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아세안 국가들이 아닌데? 물론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아세안이 이제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영내 회원국과 그다음에 역외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는데요. 영내 국가는 아까 10개 국가라고 얘기했고 역외 국가들을 아주 그 의미심장한 용어를 쓰는데요. 다이알로그 파트너십. 대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내 회원국과 역외 관계국에서 이 다이알로그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국가들과의 회의 구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질랜드, 당연히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다이알로그 파트너 관계이거든요. 북한은 없나요? 북한은 아직은 대화 관계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북한이 이제 최근에 그 대화 관계를 수립을 희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아직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들도 꽤 있어서 북한이랑 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 북한과의 외교 관계는 우리나라만큼 되게 중요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여담이지만 인도네시아를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처음 갔었을 때 인도네시아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서 왔어요라고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이잖아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그쪽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과와 훨씬 더 외교 관계를 일찍 인도네시아가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 사우스 코리아는 건 당연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인도네시아하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다이얼로그 파트너 즉 대화 상대국은 아니지만 2011년부터 보니까는 인도네시아 대사 겸 그다음에 아세안 대표부를 전담하는 것을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우리나라 대사 대사는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하고 대표부 대사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한 사람 그 역할을 두 개 다 하는데 그 2011년부터 그 인도네시아 파견되어지는 북한 대사가 아세안을 전담하는 그 일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안광일 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 겸 그다음에 대표부 즉 아세안을 전담하는 이제 북한 대표부 대사가 되는 거죠. 예. 네네. 북한과도 관계가 그 아세안이 활발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세안 회의 대표부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아세안 그 정상회의도 가셨지만 그 인도네시아도 가셨죠. 그쵸.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열렸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어디에 가셨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세 나라가 지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VIP 연구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문재인 대통령 연구했다는 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네. VIP. 근데 이제 요번에 순방 일정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일정이거든요. 딱 그 세 나라를 네, 딱 세 하셨군요. 나라를 네. 그 뭐 뒤에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국빈 방문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에이펙 회의 참여차 간 거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이 바로 아세안 회의 시즌이 있고 아세안 플러스 1 그러니까는 아세안과 한국의 정상회의와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와 그다음에 EAS 동아시아의 회원국으로서 그 회의 일정을 다 소화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아세안 순방의 이 모든 일정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 우리나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었는데 이 아세안 순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대외 전략이 굉장히 공표됐고 그 일정의 첫 지점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아세안 다루긴 할 텐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순방도 아시아 국가들 순방 네. 또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아시아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전체적인 평가를 좀 살짝 들어보고 아세안 또 정상회의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까 살짝 이제 맛보기로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몇 개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좀 궁금해요. 이런 칼럼들 같은데 음. 국제뉴스 사실 챙겨보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발표했다 이런 정도만 네, 네. 들었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동남아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논의되어졌고 주장되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매우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네, 놀랍다는 긍정적으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이제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공동체에 대한 전략을 표현을 한 건데 이 한 아세안의 미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도였거든요. 이것도 되게 외교 높은 굉장히 단계 높은 단계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체적인 수준으로 이 외교 관계를 격상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갖고 대아세안 외교를 펼친 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한 공동체적 수준의 관계를 하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서 엄청난 집중 조명한 3P, 3P, 예, 3P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people, 사람, 그다음에 prosperity, 번영, 그다음에 peace, 평화. 이게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거라는 거죠. 사람 공동체, 그다음에 번영 공동체, 그다음에 평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도 이제 평상시에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아세안 커뮤니티의 정신이 뭐였냐면 사람 중심의 공동체. 그다음에 사람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세안이 나아갈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세안 국가들끼리도. 예, 아세안 국가들끼리도. 그리고 그래서 아세안의 6억 3천의 시민들이 이 아세안의 발전이 곧 자기의 발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아세안과 한국이 공통 분모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번영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아세안이 지금 이제 아세안 공동체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많죠. 그렇죠. 저만 해도 떠오르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잖아요. 이 좀 전에 아세안 이제 아시아 뉴스를 얘기를 하면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아직도 나아갈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인권의 민주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노정돼 있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경제 성장이 아니거든요. 아세안의 커뮤니티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이런 표현을 써요.
포용적 포괄적 경제 성장이라는 표현.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경제 성장,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성장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훨씬 이전부터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 비전에서 그것을 이미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그럼 이제 경제 격차가 나는 국가들도 다 다, 끌어안겠다라는 그렇죠.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한 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다 포용하는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세안이 그 현실은 굉장히 그걸 쫓아가지는 못지만 비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경제 성장도 이 번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번영의 방법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이지 않거나 개발 독재적이거나 이렇지 않고 어렵지만 천천히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또 중견기업이나 1인 기업 같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평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게요. 네. 그 아세안 국가들끼리는 사실 분쟁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그 정신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해요. 지금 앞에도 얘기했듯이 1967년에 아세안이 그 이제 출범을 하면서 방콕 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영내 평화였거든요. 피스. 정말 영내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의 협력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를 해요. 어떠한 무력도 어떠한 전쟁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것들을 아세안은 1967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아세안은 향후 계속적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비전들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우리에게 과제가 있잖아요. 남북 문제. 그렇죠. 북핵.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난제 중에 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상을 평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실현을 하겠다. 그 과정 중에서 아세안이 할 수 있는 여지, 외교적 여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다음에 공동 번영, 그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 지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된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그 3P보다도 사실은 미디어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 미디어들이 놓쳤나요? 아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카르타 포스트에 그 11월 14일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사를 기고한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어로요? 아니요, 영어 그 자카르타 영어 신문입니다. 포스트. 네. 아, 영어 예, 영어 네네네. 신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3P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 중심적 외교. 예. People Centered Diplomacy라고 하는 사람 중심 외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난 이제 촛불을 전국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촛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을 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흐름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의 그 국민들이 훨씬 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움직이는 동력은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이 뛰어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잘못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외교를 국익이라고 얘기하죠. 국익. 네, 사실 국가의 저도 이익. 거기서 좀 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국정농단을 경험해 봤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료, 정치인들의 이익이 이꼬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국익이란 단어에 아유, 대해서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 양가적인 드는 감정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거고 그 나라가 운영되어진 것은 그 국민이 선택한 것이 국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남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국내 정치 이전의 국제 정치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 북핵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일제 국내 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선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해 왔다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강 외교가 아니라 아주 더 가까운 이제 동남아와 관계에 대한 그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향후 남북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발 더 진전될 수 있는 고리를 터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전 표현으로는 진짜 네. 되게 매력적인 표현인데 네, 사실 네. 저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 네. 그 네. 비전인가 이 네. 부분이 사실 바로 그 걱정이 부분이 되네요. 예. 저는 그때 그 좀 전에 이제 최기 박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현실적인 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비전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그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그 냉혹한 평가대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어떤 비전을 세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 동북아적인 한중일 관계에서 다만 말로라도 이게 만약에 비전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현실적 근거가 없으면은 비전이라는 것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더라도 목표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 괴리도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비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람 중심의 문제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 외교부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올해요. 거기에 이제 디플로마시온 또 라약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시민을 위한 외교라는 표현이 외교부의 모토로서 이렇게 외교부 들어가니까 크게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인도네시아의 라약이 피플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로비에 이렇게 쫙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뭐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가치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어느 일방에 뭐 가르치려고 하는 그렇게 제한되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지향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지향점 면에서는 합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어느 서구의 일방적인 가르침 또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지향하는 바를 공동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번에 그 언급이라든가 합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병준 교수님처럼 일단 좋은 개념 그리고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천명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사람 중심의 외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다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맞춰서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 중심의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이 곧 보편적인 다수의 국민의 이익이 외교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외교는 존재한다라고 스스로의 외교의 철학을 밝혔어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내외 쪽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게 불가능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람과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동남아 한국에 굉장히 긴밀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아세안 관계 얘기하시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동남아 전체에 관광객도 많고 바로 네. 동남아 전체에 한국인이 살고 있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30만이고요. 큰 그다음에
여기 한국에. 한국에 와 있는 경우가 한국에 많죠. 와 있는 동남아. 예, 와 있는 동남아인은 50만이에요. 아, 더 많네요. 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나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유학생, 그다음에 관광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면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인적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제외 한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실제로 국민이 생각하는 중심의 외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갖는다면 매우 중요한 실제로 그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많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남북 문제에서 냉전의 사고 체계에서 조금 더 달라지고 있지 않은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람 한국인들에서 봤을 때 그 냉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오히려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 지점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교류 관계가 있으니까 식당도 인도네시아와 있고 행사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조금 더 냉전을 극복을 해서 세계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향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데 그 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세안에서의 네. 경험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향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신남방 정책을 표현을 한 이게 상위 개념이 뭐냐면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론이잖아요. 동북아 플러스 책임 예, 공동체. 책임 공동체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위원회 그래서 100대 과제, 100대 과제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100대 과제 중에 98번째가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론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외교 노선이기도 하고 대외적인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국가들과는 자연스럽게 외교 관계를 펼치겠다. 이 외교 관계가 곧 경제 관계라는 거죠. 즉 외교의 다변화가 곧 시장의 다변화를 갖고 온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이 고립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소시키는 과정 내에서 한국은 전방위적인 외교와 전방위적인 시장 관계를 만나서 그 만나는 접촉 지점들을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그걸 원치 않아. 그렇죠. 그럴 수도 한국은 있죠. 우리가 원하는데 북한이 그걸 원치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 굉장히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어지고 이제 외롭게 있는데 언제나 이 길을 선택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 중심으로 4강 외교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이를 펼쳐 나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곧 남북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로 기여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세안도 이제 단순히 동남아시아 쪽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과도 되게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기구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이 새로운 그 외교 비전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기존 과거의 이제 정부들과 워낙 다르기도 하고 다르게 와닿았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사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안 정상회의나 여기서 한국 정부의 그런 그 제시한 아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여기에 같이 계신 김영준 교수님이 이 아세안 국제관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도 부족하거든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닙니다. 네, 인도네시아 첫 순방을 했었을 때 현지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 그래요? 예, 어.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자카르타 포스트라고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일간지 있는데 현지어로 나와 있는 꼼파스도 있고 네, 거기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의미 있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자체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즉 아세안 국가들 모두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데 저는 왜 그런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동아시아적인 파워 게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 그 속에서 아세안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속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중국은 자기 중심의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죠. 1대1로라고 해서 대륙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 이런 거 만들고 싶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을 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TPP가 오바마 정부 때 얘기를 했었던 건데 트럼프가 이것을 반대를 하면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질서로 해갖고선 자기네 질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그 베트남 에이펙 회의나 그다음에 아세안 관련된 회의를 끝나고 나왔었을 때 실제로는 아세안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질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진전돼 있다는 거예요. 즉 TPP는 지금 미국이 반대를 해서 자초 위기인 거죠. 그런데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 무역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는 RCEP. 예. 이게 중국 주도가 아니었나요? 중국 주도 아니에요. 2011년에 아세안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을 해서 그 RCEP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RCEP은 곧 최종 타결돼서 빨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직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다자 협력 체제, 다자 무역 협력 체제,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통합과 경제 협력의 필요성들을 동의를 한 거죠.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가갖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다자 무역 협력 체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 관계를 지금의 관계에서 중국만큼의 수준으로 2020년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다자 무역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아세안과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 주도하려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아세안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뭐 이제 동아시아에서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세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디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아세안의 무역 질서,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중에 문재인 정부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의 뜻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은 강화하지만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던 그렇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미국 주도의 이 질서에 대해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를 유지하면서도 요거에 국한되지 않는 외교 관계의 지평을 넓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균형 외교는 우리나라의 외교는 모든 국가들과 관련돼 있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세안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딤돌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그 관계를 긴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2006년에. 예. 네, 그리고 이번에 특별 정상회담, 그러니까 조코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특별 정상회담 이후에 특별 전략적 관계로 한 단계 지위가 격상됐습니다. 특별 네, 전략적 특별 동반자 전략적 관계로. 관계. 예.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균형 외교에서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한 포인트랑 또 하나는 이 아세안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4강 외교가 아닌 지역과 국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게 됐다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동아시아 공동체 그때와 또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얘기신 거죠. 예. 네네네. 저는 지금 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필리핀 젊은 학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 아세안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아세안의 중심주의, 그러니까 외교적 역할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사실상 자기들이 이룩한 그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큰 성과이고 그 성과를 일으켜내갔던 과정들, 일종의 노하우라는 것이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고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아직 못했는데 한반도 문제와 이렇게 결부가 되고 특히 이제 남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었던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흔히 얘기한 중견국가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한반도도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의 이제 구조적 문제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이제 아세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중견 국가들끼리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없던 동아시아 질서에서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그 많은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뭐 많이들 이야기가 됐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 이슈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매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소개해드리는 이슈들이 사실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뉴스에는 좋은 소식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실 오랜 구조적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이슈들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로힝야 이슈를 비롯해서 뭐 필리핀 지금 그 초법적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세안 정상회의 끝나자마자였죠. 사실 그 캄보디아의 경우 야당 해산까지 해산이 결정됐는데 네. 이런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아세안 정상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주제인 거죠. 이제 아세안 공동체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이제 세 축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은 이제 정치 안보 내에서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 복지 이런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이제 경제 이슈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공동체는 워낙 이제 아세안 시민 6억 4천만의 시민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 이 문제를 이제 아세안 정상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쉽지만은 않은 건데 최근에 로힝야 이슈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세안 정상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공식화된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세안의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내정 불간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국가들끼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세안 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주권 존중, 그다음에 내정 불간섭, 그다음에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아세안 방식인 거죠. 아세안 웨이. 예, 아세안 웨이.
근데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이 이제 그 식민지적인 경험, 외부자들의 개입에 의해서 국내 정치가 혼돈되어지는 그 문제들을 적시 경험했기 때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그 내정을 불간섭한다. 그러니까 주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뒀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로힝야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미얀마 정부를 움직여내야 되는데 이것을 움직여내는 과정에서 내정은 간섭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인권과 인권의 수준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기서도 또 한 번 이제 아세안 방식에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최근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얀마가 체제를 개혁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이 주도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2008년에 그 사이클론 나르기스 그 재해가 오고 난 다음에 외부의 원조를 해야 되는데 외부의 원조를 받았을 때는 이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 문제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사무총장인 수린피추안 사무총장이 이것을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어프로치하고 유엔의 어프로치를 같이 작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외부의 원조를 받아도 체제가 이제 외부의 작용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신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즉 미얀마 정부가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정은 간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안을 내서도 좋은 방향을 내서해서 그 미얀마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가 체제를 민주화하는 대로 변화시켰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게 올해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드디어 조코위 정부가 잠자는 듯 했었지만 그 외교부 장관과 함께 레트노와 함께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엔과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움직임 속에서 미얀마의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설득을 했군요. 네, 설득을 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아직은 안 했지만 아직은 안 했지만 이제 왜냐하면 하겠다. 이게 미얀마 정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에 더 봉착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동 사태를 보죠. 중동 사태가 꼬인 게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은요 누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사실 시아파 순위파의 문제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 영국 문제, 프랑스 문제, 러시아 문제, 미국 문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내정의 불간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웅산 수지 외교부 장관 분이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이렇게 좀 관찰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 갔다 오고 나서도 명확한 입장이 없었어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갖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정부가 방글라데시와의 정부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미얀마 정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길과 방향과 이것들을 제시해 주는 노력. 그것을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와 유엔이 하는 과정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걸 우리는 흔히들 건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개입하거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로힝야의 인권 탄압의 이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해주고 열어주고 논의해주고 이런 방법 조금 지금 진척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틀 전쯤에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시
동시라고 해야 되나 사전적으로 아세안 시민사회 시민단체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 걸로 해서 시민사회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모일 그 다음 바로 이제 모일 정상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네. 서로 이제 토의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ACSC라고 이제 보통 불려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채택된 성명에서 보면 이런 이슈들, 인권 이슈들, 로힝야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 사태라든지 뭐 베트남의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필리핀의 초법적 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정상들이 뭔가를 액션을 좀 취해라라고 사실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정상회담 결과에서 전혀 이제 제대로 이제 다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그 좀 실망스럽고 사실상 좀 이제 규탄하는 정상들이 그거밖에 못해 그렇죠. 약간 네. 이런 사실 성명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어. 중동 사태나 이런 거 보면 그 아세안 웨이가 일면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서 나온 자구적인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크죠. 예. 그 저는 좀 생각이 사실은 시민단체의 비판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감수성 높은 로힝자 문제라든가 필리핀의 초법적 살인 문제, 그 앞에 캄보디아 문제 그런 걸 논할 거에 대한 기대가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컸죠. 사실 아니, 엄청 컸죠. 아니요, 그러니까 기대는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현실상. 왜냐하면은 네네네. 그런 탄압을 자행하는 주체들이 모인 회의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또 기대가 그러니까 안 될 수도 두테르테가 의장이 돼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참여한 네. 동일한 지분을 갖고 참여한 게 훈센이고 네. 거기에 또 동일한 지분을 갖고 참여한 당사자가 아웅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아까 인도네시아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 국가 수준에서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적 수준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고 지역 수준의 민주화라는 부분이 다시 국가 차원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가 보다 그 아세안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건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아직 그런 제도 장치가 부족한 틈에서 억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간의 국제적 연대가 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한 것이고요. 네. 시민단체의 역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국제연대 부분이 네,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있고 정말 열거했던 원칙들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되고 심지어 정말 이상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문제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퇴행적인 지금 절차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아세안의 공동체 이상이라는 것이 그 자체도 이제 퇴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아세안이냐 동남아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아세안이라는 부분이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이라든가 퇴행적인 그리고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를 덮어버리는 또 그런 위장막으로 활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이제 사람 중심의 외교가 그런 이슈까지를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이제 필리핀이나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에 강력한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제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산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이제 자카르타 포스트에서도 촛불의 경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이제 아세안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좀 먼 듯한데 실제로는 그것을 긴밀하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거.
이게 바로 한국과 아세안 미래 공동체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아 이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사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취약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요번에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 중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들끼리 이제 연합을 움직여서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예,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협력 관계를 계속적으로 진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세안에 대해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북한 또 동북아에만 초점을 맞추던 한국 시민사회까지도 좋은 그 시각을 넓혀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명해주신 것들이 되게 그 의미 있게 되게 다가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는 그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해 주셔가지고 부담도 되긴 하는데요.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50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동남아 분들이 국내에서 사실 많은 차별이나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인권 그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현을 하는 건 결국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많은 좀 과제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오늘 이슈 분석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 이슈와 관련된 지역, 관련된 노래를 소개해 주시는 걸로 마지막을 하는데요.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보고 아세안 민중가요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잘은 몰라서요. 그 중에 저는 인도네시아의 대중가요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거든요. 동남아 사람들도 사랑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인도네시아의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듣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봤어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발라드처럼 그런 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트로트처럼 이렇게 약간의 성인과 같은 당두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두를 소개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인도네시안 팝이라고 얘기하는 노래 중에 아프간이라고 라이사라고 하는 그 남녀 가수가 듀엣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랑 노래겠죠. 사랑 노래예요. 믿어주세요. 뭐 믿어요. 뻐르젤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서 성공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음악적으로 성공한 걸 매우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공식 그 회의 끝나고 나면 만찬에도 항상 음악이 플러스가 돼요. 음악이 겸비되어 있어. 우리만큼 음악을 진짜 좋아해요. 그렇죠. 가물을 좋아하는 네, 한국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수들이 엄청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우리와에 가까워질 때 한류가 동남아에 뜨고 있다.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동남아에도 대중문화가 있다. 그중에서 오늘 인도네시안 팝. 그중에서도 아프간과 라이사 이 여가수가 부르는 제가 아프간을 잘 아는데 이 여가수는 잘 모르는데 완전 막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남녀가 부른 사랑 노래를 추천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발음은 모르겠고 믿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도네시안 팝을 들으면서 저희 오늘 11월 아시아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ku yang tak akan melepaskan kamu yang menggenggam hatiku. Kita takkan mungkin terpisahkan, biarlah terjadi apapun yang terjadi. Aku yang tak bisa melepaskan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